내란 특검이 오늘 2차 소환 조사를 미뤄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거절하며 불응할 경우 재소환 통보를 거쳐 체포영장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이하는 모레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설명합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청문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방해 세력이 거짓 선동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 미국 쌀 수입을 압박하며 곧 무역 관련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팀이 2차 출석 일정을 오는 5일 토요일 이후로 바꿔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2차 소환일로 지정한 오늘 출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특검팀은 오늘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중 소환을 다시 추진하고 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내란 특검에 처음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오후 조사 불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특검은 1차 조사 이후 불과 이틀 뒤인 어제로 2차 소환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내란 재판일인 7월 3일 이후로 연기를 요청했지만 특검은 하루만 늦춘 오늘 오전 9시로 출석 일자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5일 이후로 일정을 재조정해달라며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특검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소환 불응으로 간주하고 이번 주 중에 날짜를 다시 지정해 재소환 통보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미 날짜를 한 차례 바꾸는 등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주 중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며 2차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했습니다. 조사자 교체 요구에 출석일 문제까지 양측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오늘 오전 9시로 예정된 2차 소환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내란 특검이 1차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계엄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연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질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연달아 통화를 한 이유가 뭔지 캐물은 겁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알리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과거 두 의원 모두 이 같은 의혹에 관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조사에서 두 의원에게 미리 계엄을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알렸다며 통화 취지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성심성의껏 진술을 다 하셨고요.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한 만큼 향후 조사에서 비화폰 사용 기록과 대조해가며 해당 의혹을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검은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다시 만들려 한 정황이 있었던 만큼 국무회의 위법성을 자세히 확인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두 특별검사팀이 내일 오전 나란히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공식 개시합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수사 개시 첫날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은채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 해병 특검팀이 내일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갑니다. 김건희 특검은 광화문 건물 내부 공사가 완료돼 내일 오전 현판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관련 모든 사건도 이첩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 첫 수사 예상하시나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지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같은 날 순직해병 특검 역시 현판식을 열고 수사에 본격 들어갑니다. 두 팀 모두 특검법상 준비기간 20일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특검팀은 현판식 하루 전인 오늘 순직한 최병이 안장된 대전 현충원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진상규명 의지를 다질 계획입니다. 그간 지금 뭐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수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것, 이게 저희가 지금 할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 개시 첫날엔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비롯해 수사 외압을 통한 불법 구명록이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공수처에 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특검에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검증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이 국민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배추 농사 투자로 매달 수백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김 후보자를 겨냥해 배추까지 쌓아놨는데요. 민주당은 거짓 선동쇼라며 타협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개최한 국민청문회 현장에 배추 18포기가 쌓여 있습니다. 배추 부농사에 2억 원을 투자해 매달 450만 원의 수익금을 받았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비꼰 겁니다. 부도덕한 인사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어떤 인사청문회도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총리 지명 철회 촉구 농성장을 깜짝 방문한 김 후보자는 청문회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좀 자료 좀 내요, 자료 좀. 자료 다 갖다 줬는데 그걸 보지 않고 들어오질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민청문회를 거짓 선동 정치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정당화 선동에 버금가는 거짓 선동 정치쇼입니다.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에도 없는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묻지마 생떼를 부리고 있다면서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여야 갈등은 어제 시작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어제 심사를 마칠지 하루 더 심사할지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치하다 국민의힘이 보이콧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긴 했지만 추경안의 범위와 내용 등을 두고선 여전히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강조한 더불어민주당과 졸속 심사를 맡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 민생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위해 어제 하루 정책 질의를 진행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국민의힘은 하루 만에 30조 원이 넘는 추경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건 졸속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추경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작과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졸속 심사를 통해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독단적인 예결위 운영을 멈춰야 합니다. 여야가 심사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콧을 철회하고 오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30조 추경하느라고 22.8조 국채 발행한 겁니다. 결국 15만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 뭐 이게 추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재정을 풀 때 안 풀어서 민생 경제가 파탄이 나고 경제가 침체된 책임은 그 당시 정권을 담당했던 국민의힘 정권, 윤석열 내란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이틀간의 심사 뒤 6월 임시국회 내인 이번 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어 향후에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달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월 말에 회담을 하면 좋겠다며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음 주 루비오 국무장관이 방한한다면 회담 일정과 의제를 최종 논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7월 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조속한 정상회담 필요성에 한미 양국이 공감했다며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양국의 교감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관세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호 교감 아래서 지금 조율 중에 있다라고. 내부적으론 늦어도 8월은 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미는 여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우리 측은 최대한 빠른 추진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관세 유예 종료일은 다음 주로 다가왔지만 그전 방미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입니다. 그런 만큼 7월 말을 목표로 날짜를 조율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10일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장관급 회의를 전후로 방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때 회담 시기를 조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의제는 관세뿐 아니라 국방비 지출 증액 문제 등이 될 전망입니다. 8월에도 한미 정상이 만나지 못한다면 오는 9월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가 만남의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인 오는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엽니다. 역대 대통령이 취임 100일쯤 첫 기자회견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행보인데요. 직접 소통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합니다. 단상을 없애고 부채꼴 모양으로 둘러앉아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취임 한 달을 맞아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입니다.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정치외교 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취임 100일쯤 첫 기자회견을 했던 관례를 벗어난 파격 행보로 언론을 통해 국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길에 오른 전용기 안에서도 깜짝 기자 간담회를 열어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말씀을 듣기로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까? 꽤 불만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개선될 겁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취임 한 달 기자회견과 별도로 국민 사서함에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직접 답변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문화예술인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했습니다. 토니상 6관왕에 오른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석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인 상을 받은 대표적인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작품들을 살피며 행사 전 미리 환담을 나눕니다. 이 영화 제작에 지원은 좀 받으셨어요? 이 대통령이 문화 강국의 꿈을 주제로 우리 문화예술인을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토니상 6관왕을 석권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와 성악가 조수미,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연출자 김원석 감독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이 대통령이 폭삭 소가수다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감사합니다. 그 주인공 애순이를 보면서 아, 우리 현대사의 어머님, 누이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한국의 드라마가 산업적으로도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대한민국의 문화를 대대적으로 키워서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또 세계적으로 소위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이 대통령은 김구 선생의 발언을 인용해 문화 강국의 꿈을 이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문화 강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분야에선 탁상 공론이 아닌 수요자가 원하는 정책을 찾고 실현해야 한다며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죠. 이번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가 어제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이자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로 친명계의 자장으로 불리는 정 후보자는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후보자 또한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 후보자는 검찰청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며 검찰개혁은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속도전에 나서기보단 합의에 중점을 둔 개혁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어제 첫 출근길에 오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계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도 말했는데요. 의료계는 새로운 장관 내정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정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 해도 의정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한범수 기자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서 남편의 주식 논란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게 많다며 정면 돌파를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의료계와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며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에게 유화적인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전공의들의 의견도 살펴보고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의료계는 의사 출신으로 현안에 밝은 정 후보자 지명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 당시처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면 전공의 문제 역시 잘 해결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대정부 강경파로 분류되는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는 등 전공의 집단 내부에서 변화가 일고 있어 지금이 기회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 의혹이 불거졌긴 했지만 그 의사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정은경 정 청장님이 장관 인선이 되시는 게 의정 갈등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실마리가 전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정 후보자가 장관이 돼도 큰 진척을 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공의 일부는 복귀 조건으로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과 주 60시간 수련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추가 특례를 허용할지 미지수입니다. 현 정부 방침대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면 의정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의료계 안에서 특히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라 정부와의 대화가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주장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이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군 내부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우리 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의 침범 행위가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에는 공화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이 백령도에서 무인기를 날려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를 확보했다며 당시 드론 사령관이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윤석열과 김용현이 북한의 무인기 발표를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려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또 군 내부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 정황도 확인했고 연관된 영관급 장교들의 명단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박 의원의 주장에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마치 열풍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덥고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 올해 첫 폭염특보와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전국에 밤낮이 따로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긴 하지만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에 얕은 먹구름이 깔렸습니다. 겉보기엔 선선할 것 같은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비춰보니 용암이 흐른 것처럼 울긋불긋한 색상으로 바뀝니다. 일부 지점은 40도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남서풍이 유입하는 통로가 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하늘엔 이렇게 낮고 짙은 구름이 깔렸습니다. 남서풍의 영향으로 주로 남부지방에 머물렀던 폭염특보 영역이 중부지방까지 확대되면서 어제 서울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올해 첫 열대야까지 나타난 서울의 낮 기온은 31.2도, 체감온도는 여기서 1도 이상 높은 32.3도를 기록했습니다. 남산에서 좀 더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내려가서 좀 시원한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내려가서 시원한 데 갈까? 응. 알았어. 내려가서 시원한 데 가자. 경북 울진의 36.8도를 비롯해 남부와 영동 곳곳엔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6월 기온이 나타났습니다. 장마가 끝난 건 아니지만 더위를 식혀줄 비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에 막혀서 우리나라에 좀처럼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높은 곳이 많겠고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나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밀어낼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아직 뚜렷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대학교 성적표인 학점, 학생들에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대학교 조교에게 연락해서 자녀 성적을 따진 학부모가 있어 논란입니다. 최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서 서울대 조교가 글을 올리며 알려진 일인데요. 한 학부모가 메일을 보내 우리 아이는 영재고 출신이고 수학과 물리에 탁월한 아이인데 절대로 C학점은 받을 아이가 아니다. 재채점을 한 뒤 학점을 올려달라 강하게 항의했다고요. 심지어 이 학부모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조교를 압박했다는데요. 결국 조교는 해당 학생에게 부모님이 연락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 연락했고 교수에게도 상황을 알렸다고요. 대학은 성인이 된 학생들이 스스로 학업을 책임지는 곳인 만큼 황당하다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이 근육장관으로 화제입니다. 과거 언론 인터뷰 당시 공개했던 근육 사진이 최근 SNS에 퍼진 건데요. 61년생인 정 의원 서울대 법대 재학 당시 역도부장을 역임한 반전 이력이 있는데요. 온라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마동석 임명된 줄, 운동권 출신의 진짜 운동이 나왔다 등 댓글이 쏟아졌고요. 청문회 때 반소매를 입어달라는 지지자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근육 정치인은 또 있었는데요.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원 선거엔 보디빌딩 국가대표를 지낸 국민의힘 홍영우 후보도 관심을 모았다고요. 아무쪼록 국민을 위한 정치적 근육도 멋지고 탄탄하길 바라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승객이 찍은 항공기의 아찔한 충돌 순간이 SNS에 공개됐습니다. 지난 27일 하노이 공항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서 이동하던 보잉 787의 날개가 정차되어 있는 에어버스 A321 항공기의 꼬리 부분을 치면서 꼬리 절반가량이 종이처럼 싹둑 잘려나갑니다. 두 비행기의 파편이 활주로에 흩어져 있었다는 목격도 잇따랐는데요. 다행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380여 명의 승객들은 대체편을 이용했다고요. 예비조사 결과 에어버스 항공기가 활주로에 올바르게 주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찔한 순간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승객들은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서울의 문화유산인 성북동 별서 안에 목조 건물 송석정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굴착기로 지붕을 뜯어내고 나서야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풍스러운 한옥이 불길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45분쯤 서울 성북구의 성북동 별서 안에 있는 목조 건물 송석정이 불에 탔습니다. 성북동 별서는 조선시대 후기 민가정원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어 2008년부터 국가유산인 명승으로 지정됐습니다. 불이 난 송석정은 1950년대에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시뻘겋게 불타오르던 불은 굴착기로 기와지붕을 부순 뒤에야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연소가 용마루 쪽으로 번진 걸로 추정이 되고 기와 내에 지금 현재 연기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파괴 작업을 실시했는데 송석정 일부 한 10분의 3 정도 파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절반가량이 파괴됐습니다. 송석정 내부에 있던 의자와 탁자 같은 집기류도 60%가 불탔습니다. 송석정은 현재 개인 소유지만 매입을 준비하고 있던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예산을 투입해 복구할 예정입니다.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은행 ATM에서 1,700만 원을 입금하려던 수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확인 결과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해당 남성을 구속하고 공범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하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늦은 저녁 한 대로변에 경찰차 한 대가 나타나고 경찰관들이 내리더니 한 시민이 가리키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20분 뒤 흰색 티셔츠에 가방을 맨 한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붙들려 나옵니다. 지난달 25일 은행 ATM에 5만 원권 지폐를 다량으로 입금하려는 수상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A씨는 5만 원권으로 1,700만 원 상당을 갖고 있었는데 10여 차례에 걸쳐 송금하다가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보이스피싱 관리자와 소통하며 카드 여러 장으로 현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입금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조직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가 발급됐다고 속였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금감원과 검찰 등에 알아보라며 가짜 번호를 준 뒤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과 신용카드 등을 압수한 경찰은 A씨를 지난달 27일 구속하고 나머지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이런 피싱 등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기 의심 계좌를 동결시키는 지급정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에게 속아 5천만 원을 송금한 남성이 이 지급정지를 요구했지만 은행이 이를 거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안유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5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5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가 가입한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가상화폐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은 사기였습니다. 중분을 넣으라고 그러나요 또? 저희가 대출을 왜 신청을 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매수 기록 남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피싱범의 요구에 A씨는 결국 대출을 받고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워낙 복잡하게 이거 눌려라 저거 눌리라고 해서 저도 코인을 잘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A씨는 곧장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사기 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계좌를 정지해야 하지만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 즉 가상화폐를 주겠다며 접근한 사기는 예외였기 때문입니다. 소공개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당 이체권은 정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아니셔서 저희가 지급정지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통신금융사기법의 취지와는 달리 형식적인 표현에 의해서 사실상 같은 사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가 안 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찰청 산하로 사기정보분석원을 만들고 신종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강남의 한 입시학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돼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허위성 테러 예고글을 막으려고 공중협박죄까지 도입됐지만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사거리 앞에 소방차와 경찰차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잠시 뒤 경찰 특공대 차량이 나타나고 무장한 경찰관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더니 폭발물 탐지견까지 투입돼 건물 인근을 샅샅이 살핍니다. 입시학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한 112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한 시간 반가량 수색 작전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게시글 작성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등 범죄 예고글 8건을 작성한 20대 박모 씨는 협박죄에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져 구속 송치됐습니다. 실제로 살해나 폭발물 설치 계획하셨나요?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글 작성 범죄를 예방하고자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달간 공중협박죄로 18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되는 등 관련 범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자들에 대한 유형별 분류, 그리고 목적, 그리고 수단과 방법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한다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예방책이 나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상징적인 처벌 사례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새끼 고라니가 뛰어다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무 중이던 경찰 사이카 순찰팀이 이 모습을 보자마자 생포작전에 나섰고 다행히 사람과 동물 모두 무사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경찰 사이카 순찰팀이 갑자기 교통을 통제합니다. 주행 중인 차들이 서행하도록 유도하고 포위망을 좁혀가는 사이카의 앞에는 새끼 고라니 한 마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갓길 방음벽 쪽으로 몰아가자 놀란 고라니는 펄쩍펄쩍 뛰고 사이카에서 내린 경찰관이 달려들어 가까스로 생포합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3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요금소 인근에서 고라니 한 마리가 고속도로에 뛰어들었습니다. 4차선, 5차선 요 차 사이로 펄쩍펄쩍 뛰어가는 거 발견하고 갓길 방음벽 쪽으로 밀어서 포획을 하게 된 겁니다. 경호 교육을 마치고 복귀하던 순찰팀 6명은 이곳 요금소 주변에서 고라니를 붙잡아 한국도로공사에 인계했습니다. 자동차들의 빠른 속도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야생동물이나 낙하물 같은 게 있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경찰이 10분 만에 포획에 성공하면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했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어느덧 8일 앞으로 다가왔죠.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상대국들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쌀이 부족한데도 미국에 쌀을 수입하지 않는다면서 무역 관련 서한을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보도에 한여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무역과 관련한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일본이 심각한 쌀 부족에도 미국산 쌀을 수입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 일방 통보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앞으로 오랜 기간 일본을 무역 파트너로 삼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CNN은 미국산 쌀을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상대국들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주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팀을 직접 만나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e is going to set the rates for many of these countries if they don't come to the table to negotiate in good faith.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성실히 협상하는 국가더라도 저항한다면 상호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상호관세 유예 연장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계약 만기 이후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약 4조 900억 원이 환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이런 숨은 보험금 약 11조 2천억 원의 환급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집중 안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숨은 보험금은 내 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조회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은 이번 여름 휴가지로 해외보다 국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 기간에 대해선 2박 3일과 3박 4일 수요가 가장 많았습니다. 1인당 평균 휴가비는 지난해 대비 9.4% 증가한 53만 5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코스피가 13.86% 오르면서 2020년 11월 이후 월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6월 초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급등을 이끌었고 월말에는 개인 자금 유입이 지수를 뒷받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달은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조정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첫 소식으로 더위에 지친 분들을 위해서 시원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하얀 절벽과 푸른 바다의 조화가 낭만적인 곳에서 다이빙 대회 결승전이 열렸는데요. 이탈리아 남부의 한 마을로 떠나봅니다. 절벽 위 다이빙대에서 허공을 가르며 바닷속으로 뛰어내립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다이빙이 장관인데요. 이탈리아 남부 마을에서 절벽 다이빙 월드 시리즈의 결승전이 펼쳐졌습니다. 저마다 뛰어내리기 전 환호를 유도하거나 춤을 추는 등 대회를 즐기는 모습이죠. 21m와 27m 높이에서 뛰어내리며 바람과 파도를 뚫고 바닷물과 닿는 순간 아주 깔끔한 물보라와 함께 완벽한 입술을 보여주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이빙대가 아닌 절벽에 있는 집 발코니에서 다이빙하는 피날레도 여기서만 볼 수 있는 묘미라네요. 반면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처럼 의도치 않게 높은 곳에 매달리게 된다면 간담이 서늘해질 것 같은데요.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네요.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 교차로. 전기공이 고가 작업차를 타고 신호등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트럭이 넓게 좌회전을 하더니 모서리로 작업대를 스치고 맙니다. 작업대는 그 충격에 뒤집혔고 작업자도 공중에 매달리게 되는데요. 다행히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경미한 부상만 입고 무사히 구조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도로 작업 시엔 반드시 표지판을 두거나 차선을 봉쇄해야 하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네요. 외출하는 가족을 배웅할 때 흔히 차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선 이제 이것도 조심하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집 앞에서 이것과 술래잡기를 하다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다네요. 미국 뉴욕의 주택가. 출근하려는 남성 뒤로 칠면조가 바짝 따라붙습니다. 그리곤 남성을 공격할 듯 날아오르는데요. 화들짝 놀란 남성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갑니다. 하지만 칠면조는 포기하지 않고 차에 타려는 남성을 향해 또다시 달려드는데요.
남성은 차량을 2바퀴나 돌고서야 칠면조와 가까스로 거리를 벌렸다고요. 후에 남성 집 마당에서 칠면조 알이 발견된 걸로 보아 알을 보호하려던 것 같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견한 뒤 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지난 4월이 돼서야 인정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북한군의 영상과 사진을 북한 매체에 통해 처음 공개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러 밀착 관계를 부각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이번 참전의 정당성을 강조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인공기가 덮인 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했다 전사한 북한군의 시신을 인수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상 등 고위 간부들이 시신을 수습하는 사진에 북한 주민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김 위원장이 특수작전부대에 공격작전을 명령했다며 문서 사진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과 김 위원장이 만나 공연을 관람했는데 스크린에는 쿠르스크 파병 북한군 관련 사진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로부터 문화 분야가 두 나라 관계를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자면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사진을 공개하며 군인들의 희생을 영웅화해 러시아 파병으로 높아진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파병된 병사들을 대중적 영웅으로 다시 만들어서 체제에 대한 충성도 더 견인할 수도 있고 추가 파병에 대한 내부적인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딸 주에도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공연에 참석했는데 아버지 옆에서 북한의 국가를 따라 부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주에는 아버지가 류비모바 장관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대화하는 내내 곁을 지키며 외교 수업을 받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프로농구 KCC의 허훈 형제가 한 팀 식구가 된 후 처음으로 코트에서 선발을 마쳤습니다. 첫 연습부터 찰떡호흡을 자랑한 두 사람은 이 기세 그대로 통합 우승을 합작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이규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새롭게 KCC 유니폼을 입은 허훈이 형 허훈과 처음으로 같은 팀 훈련복을 입고 코트에서 몸을 풉니다. 이러면 지는 거야. 같은 팀이야. 이제 수비 하지 마. 안 맞아요. 둘 중에 한 벤치 가야죠. 형이 벤치 들어가야지. 장난 섞인 말들을 주고받지만 곧이어 완벽한 호흡을 선보입니다. 슛이 되게 좋은 선수고 제가 어떻게 잘 살려준다고 하면은 그 성공률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공률이 높아 원래. 1년 전 챔피언 결정전에서 적으로 만나 우승을 다퉜던 두 형제. 이제는 아버지 허재가 감독으로 두 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린 KCC에서 함께 통합 우승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KCC 멤버로 봤을 때는 부담이 되고 이런 팀은 솔직히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부상만 안 나가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2년 전에 그 우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이랑 함께 그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꼭 우승하겠습니다. 한 배를 탄 두 형제가 써내려갈 새로운 농구 이야기에 벌써 팬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